우리나라는 서비스업 구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건설업도 현재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요. 일단 4천을 찍을 수는 있지만 그 4천이 정확한 한국 경제의 어떤 힘을 대변하는 4천이라기보다도 기대 심리에 의한 4천이 아니겠는가. 아무래도 이제 AI 산업에 대한 기존 투자 분야가 많았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수익이 발표가 됐는데 2분기까지 이 수익 구조가 나름대로 빅데이터 쪽에서는 조금 매출이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AI 쪽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어 있다는 거, 한 세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가 최근 이제 미국 증시와 함께 상승세를 타고 있고, 대통령께서 3천에서 5천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단박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부터 시작을 해서 랠리가 시작이 됐죠. 지금 녹화하는 시간 동안에는 3,480을 지금 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서 조만간에 추석 전에는 아마 한 3,500 정도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어떤 주식시장의 기업 주가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업의 수익률이 좋다,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리고 낙관적인 전망이나 물가 지표, 경제 지표가 견조한 내수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우리나라도 똑같은 것을 한번 적용시켜 보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수익이 좋으냐, 또 유동성이 풍부하냐, 기업들의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미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주가 시장이 좋은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점도 하나의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더 선진화된 구조로 바꾸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한 그 평가는 나름대로 있어도 괜찮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기업들 수익 구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썩 대답이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매우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동차 관세가 25%고 일본이 15%라서 자동차의 수출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반도체는 나름대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볼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걱정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조업체의 어떤 실적을 예상할 때 내수가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제조업도 전망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서비스업 측면에서도 어떠냐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구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건설업도 현재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것은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몰려드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측면이 하나, 또 다른 측면은 외국인들이 이 매도 포지션에서 롱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롱 포지션 중에서 공매도가 어떤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좀 여러분들께서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주식시장이 우상향하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심리를 갖게 하는 것은 맞으나,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 현실적 현장의 목소리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4천까지도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5천까지도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전망한다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합니다만, 일단 4천을 찍을 수는 있지만 그 4천이 정확한 한국 경제의 어떤 힘을 대변하는 4천이라기보다도 기대 심리에 의한 4천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에 금리가 높은 이유로 인해서 채권에 따른 이자 지급 비용이 8,80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 한 8,300억 달러 정도 소모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자 비용,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빚을 져서 그 빚을 갚기 위한 이자 비용이 8,80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죠.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거죠. 거기다가 재정적자 규모가 계속해서 매년 1조 달러 이상씩 난다는 것은 2조 달러의 달러를 갖다가 더 찍어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경제 구조가 버틸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어렵다라는 결론은 금방 나오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또 외국계 기업들에게 국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채권을 살 수 있는 강매는 아니지만 반강매식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면서 금리 인하를 미 연준 쪽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말은 달러 약세를 말하고 달러 약세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제조품의 가격 인하를 말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노동 인건비의 하락이 어느 정도 뒤따라가 줘야 되는데 글쎄요. 임금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사회복지 비용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번 올라가고 나면 뒤로 후퇴하기란 대공황이나 대불황이 아닌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건데 미국 시민들이 1인당 국민소득 8만 달러가 넘는 시대에 살다가 6만 달러 시대로 내려와라 그러면 그게 내려올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되는데 금리 인하의 배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 채권에 따른 이자 지급 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점, 또 미국 달러화가 지나치게 강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 중국계 및 개도국 신흥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미국 경제에 어느 정도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이제 미국 달러화의 어떤 기축통화 지위가 어느 정도 갈 것인가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 측면으로는 금리를 낮추게 되면 대출 구조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게 되겠죠. 제조업 분야에서도 그렇고 건설업 분야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도 이자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이 또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이자 지급 비용을 떨어뜨려 줌으로 해서 경기에 좀 피가 돌게 한다라는 의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2.5에서 그냥 유지하도록 결정한 측면은 앞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금리 인하 추세가 어느 정도 가파르게 진행될지를 보고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아마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긍정적인 신호보다도 부정적인 신호가 많은 상황이고 또 주식시장이 저렇게 뜨거운 감자처럼 움직이는 것이 자칫 많은 분들이 대출을 내고 해서 이자가 떨어지게 되면 신용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주식시장의 호황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딱히 할 수 없다면 대출 규제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과 같은 자산시장의 투자에 있어서도 약간은 부담을 지우는 게 뭐 나쁘지 않다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경제 전체 전반을 봤을 때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했다가는 미국 달러화의 약세 추세에 잘못하면 말려 들어가서 한국 경제도 금융상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AI 기술주들은 막대한 상호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본금, 즉 투자 자금을 누가 더 많이 들고 있느냐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그런 이제 경쟁을 겪을 겁니다. M7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회사들이 이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AI 인공지능의 어떤 범용 상품들을 개발을 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할 때 결국은 인적 자원의 필요성 그리고 새로운 설비 기계의 도입, 뭐 반도체 이런 장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조차도 경쟁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인텔 과정을 보셔서 알시겠지만 그만큼 이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도태되거나 생존하는 기업들이 이제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떤 기업들이 사라지고 어떤 기업이 남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그거는 자금을 누가 더 확보하느냐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법적 규제 측면에서 어떤 기업은 그동안의 독과점적인 어떤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런 지위를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또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법에 어떤 법적인 변화를 가져오느냐가 7개 기업들의 사활을 건 경쟁이 시작되는 하나의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그런 경쟁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회사가 완전히 소멸된다기보다도 인수합병 과정을 거쳐서 향후 10년 내에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뭐 구글을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합병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M7 기업들이 어떤 기업은 망하고 어떤 기업은 흥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향후의 관심사항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브로드컴이나 퀄컴 같이, 특히 여러분들은 퀄컴의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기업이거든요. 물류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근본으로 사용하던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의 역할마저 새로 부상하는 걸 보면 결국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산업군들이 펼쳐질 것이다. 거기에는 SMR도 들어갈 것이고 반도체, 그리고 범용 AI, 인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또 다른 코딩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면 기존의 검색창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기술을 갖고 있던 기업들도 업데이트가 늦으면 늦을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업데이트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금이 부족할 따름이고, 여러분 마크 주커버그의 인재 영입에서도 보셨지만 자본이 많은 기업일수록 결국 생존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영원히 파산, 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업 속에 병합되거나 합병되는 과정을 겪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AI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애초부터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에서 대한민국의 AI 산업 발전은 상당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는데 딥시크도 나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또 반대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인력과 인재가 존재하느냐의 문제가 하나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만한 자본을 갖다가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자본이 존재하느냐라는 측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딥시크와 같은 기업들이 나오기까지 중국 공산당이 음량으로 지원한 그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한 규모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에서 스타트업이나 벤처 과정에서 그러한 딥시크와 같은 기업이 나온다 그랬을 적에 과연 얼마나 버티고 생존할 수 있는가, 또 그런 시장이 충분한 경제적 규모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시장을 개척해 가면서 인공지능 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하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어렵다라고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안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대안은 우리나라 인재가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름대로의 데이터 센터에 추가되는 여러 가지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쿠다라든지 또 화웨이가 아센드 칩을 개발하면서 만들고 있는 캔이라고도 하는지, 그런 오퍼레이션 시스템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많은 반도체 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인재들에 대한 좀 더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반도체 개발 분야에서, 중국도 메모리 반도체는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미국의 엔비디아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야심을 세우고 중국 공산당과 기업이 힘을 합쳐서 가고 있고, 알리바바도 역시 그 사업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만큼 이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AI를 이야기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